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들 어떤 게 있죠? 네, 네이버, 카카오가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빅테크들이 하겠다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니다. 5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희망 삼성전자, 주가를 짓누르는 위기 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는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따라오지 못하는 건설업계 상황도 진단해 봅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모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다만 이제 오늘 열흘 만에 들어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했으나 장 막판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자금 넣으며 지수를 끌어올린 덕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2,70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간밤에 세계은행 전망도 그렇고 각국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전반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좀 증시에는 충격이 적었나 봅니다. 국내 증시에도 내성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역시 이 세계은행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하락폭을 키웠지만 금융주와 반도체주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오늘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주 얘기는 잠시 후에 심층 분석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박 기자, 오늘 주식시장의 관심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쌍용차 인수전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KG그룹과 파빌리온P, 쌍방울그룹, ELBNT가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이 사실만으로도 오늘 참여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쌍방울과 계열사인 광림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엔 흥행이 좀 부진하더니 이번엔 뜻밖에도 4파전이 됐습니다. 어느 쪽 인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자금력 싸움일 텐데요. 현재 기준으로 이제 자본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KG그룹이 가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예. KG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인 이 KG케미칼의 자산을 한번 보시면 현금성 자산만을 놓고 본다면 다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KG ETS를 매각한 자금과 컨소시엄 파트너인 이 캡터스피의 자금까지 더하면 자금 조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쌍방울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거 보면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여긴 자금력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쌍방울과 광림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물론 여러 계열사들을 다 합친다면 KG케미칼 수준은 된다는 게 쌍방울 그룹 측의 입장이긴 하지만 최근 KB증권이 자금 조달 참여를 철회하며 상황이 더욱 녹록지 않아졌습니다. 쌍방울 그룹 측은 지난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마련해둔 현금성 자산과 또 자산이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의구심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파빌리온 PE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긴 좀 이름이 생소하네요. 네, 지난해 전기차 업체 ELBN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바 있었는데요. 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밀렸던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쟁력 있는 이 전략적 투자자를 확보할 경우 급부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지금으로선 KG그룹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매각은 스토킹 호스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우선 매수권자를 정해두고 별도로 공개 입장을 벌인 뒤 입찰이 무산되면 예정자에게 매수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우선 매수권자가 공개 입찰에서 제시된 가장 높은 가격을 수용하면 인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호스가 되기 위해서 가급적 높은 금액을 써내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쌍용차 회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난번에 인수전이 부진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쌍용차의 청산 가치와 존속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 청산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기가 마이너스 805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장식 상태고요. 증시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인수전에 뛰어든 이들 모두 자동차 제조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물론 이들은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전기차 시너지 기대감이라는 목표를 피력한 바 있지만 현재로선 밑빠진 독에 가까운 쌍용차에 막대한 자금을 넣는 게 혹시 다른 의혹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나옵니다.
다른 의혹이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현 시점에서 1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이 평택 공장 부지 등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라 의혹과 함께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 정부가 조금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예. 혹은 오늘만 봐도 이들의 주가가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을 했잖아요. 에디슨 모터스처럼 폭등한 주식을 팔아치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쌍용차 인수전을 두고 묻지마 투자를 해선 안 된다는 이유기도 하고요. 오늘 쌍방울과 광림의 상한가를 두고 시장 전문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순수하게 안 보는 시각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쌍용차 정상화 로드맵 빨리 구체화가 돼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시한 앱 모니모, 이 모이는 금융 커지는 혜택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앱이 출시 한 주 만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직원마다 앱 설치를 얼마나 유치했는지 집계에 들어간 건데 빅테크 금융사를 잡겠다는 야심찬 포부와는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삼성 금융계열사의 통합 플랫폼 앱 모니모 설치를 위한 삼성 직원들의 개인 전용 링크입니다. 삼성에서 직원들에게 배부한 이 링크를 통해 모니모를 설치하면 추천인을 따로 넣지 않아도 해당 직원의 실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를 통해 직원 개인별로 얼마나 많은 앱을 설치하겠는지 알 수 있고 나아가 계열사별 집계까지 가능합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계열사 임원들에게까지 최대한 많은 지인을 가입시키라는 특명이 떨어진 만큼 평가 반영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게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모니모는 삼성생명과 화재, 카드, 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 4개사가 공동으로 출시한 통합 플랫폼 앱으로 간편송금은 물론 헬스케어 서비스와 자동차 시세 조회 등 다양한 계열사들의 서비스를 한 곳에 담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플랫폼을 무기로 금융권에 뛰어든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삼성의 야심작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금융계열사 맏형격인 삼성생명은 앱 출시에 맞춰 모니모 전용 미니보험을 내놓고 삼성카드도 모니모 전용 카드를 출시하며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계열사 사장단 중 새로 취임한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을 비롯해 격동의 시기에도 자리를 지킨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과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역시 이번 모니모의 흥행 여부를 놓고 디지털 전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미 강자로 자리 잡은 빅테크 플랫폼과의 경쟁 부담이 삼성에도 여지없이 작용한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담이지. 카카오가 보험 시장을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대응 방안이죠. 삼성 그룹의 가족들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거는 삼성 가족들의 비즈니스 앱을 가지고 하는 거랑 카카오의 시장 지배력은 하나가 땅 차이지. 2,300만 삼성 고객을 무기로 야심차게 등장한 모니모. 다만 이런 외형 확대가 실제 이용자들의 만족도로 직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연령대가 낮은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 사이에서 조금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컨텐츠가 다양한 것 같아요. 좀 새롭긴 해요. 메타버스 게임은 실제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그 토지를 소유해야만 그 안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나 뭐 커뮤니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런칭하는 게 제일 좋을 건지 결국 네이버 앱에 붙이는 게 좋을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네이버, 카카오 모두 새로운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네카오표 메타버스란 대체 뭔가? IT 바이오부 정우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네이버, 카카오가 메타버스를 내걸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네, 어떤 건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혹시 앵커께서는 네이버가 이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가입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페토 굉장히 좀 유명하니까요. 네. 세계적으로 많이 쓴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 수백만 명 정도는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앵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네. 네페토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억 명에 달하는 3억 것으로 명이요. 네, 조금 추산되고 더 많은 있습니다. 수준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이용자와 콘텐츠들을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이 신사업으로 메타버스를 픽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뭐 네이버의 월 글로벌 이용자 수는 약 7억 명에 달하고요. 또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도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예. 네, 이렇다 보니까 뭐 메타버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가, 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를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이라는 핵심 콘텐츠를 비롯해 이 드라마와 뭐 아이돌 그룹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은 콘텐츠들이 뭐 향후 네이버와 뭐 카카오의 메타버스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용자가 3억 명이면 진짜 메타버스 안에다가 나라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미 이 제페토라는 그런 네이버가 이미 메타버스 세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먹거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새로운 먹거리라는 거를 왜 새로운 먹거리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최소연 대표는 제페토 플랫폼 외에도 또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또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최소연 대표는 아바타 형태인 제페토는 중간 단계이고 더 가벼운 형태인 뭐 제페잽이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또는 뭐 VR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해서 뭐 현실과 정말 구분이 어려운 정도의 무거운 메타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제페토와 같이 뭐 이렇게 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할지 또는 뭐 네이버 앱을 통해서 출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 중이란 설명입니다. 최 대표는 뭐 메타버스도 결국 커뮤니티 서비스의 연장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네이버 뭐 카페나 밴드 뭐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들 많이 이용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이용하죠. 네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네이버는 이렇게 쌓은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이 관심사 기반의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는 뭐 스포츠와 메타버스를 접목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뭐 예시를 들어보면 뭐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뭐 메타버스 세계에서 함께 뭐 경기를 관람하면서 뭐 응원도 하고 뭐 쉬는 시간에 뭐 이 선수가 잘했다, 저 선수가 잘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을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뭐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뭐 스포츠를 넘어서 뭐 드라마나 콘서트 또는 뭐 아이돌 그룹의 뭐 라이브 영상을 함께 보는 뭐 이런 장들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뭐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무한하게 확장을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그렇고 그럼 카카오는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이 카카오가 아무래도 카카오톡,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기반으로 강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를 위해서 카카오는 현재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고 또 뭐 롤플레잉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두 가지 TF를 각각 발족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은데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이 현재까지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뭐 3D 아바타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뛰어놀거나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텍스트 기반이라는 게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어색합니다. 네, 그런데 이 남궁 대표는 뭐 사회에서 언급되는 뭐 메타버스와 뭐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카카오가 뭐 메타버스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내부가 아니라 뭐 외부에서 많이 추측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뭐 일반적인 가상 공간이나 뭐 아바타 형태는 아닐 것이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은 과거에 뭐 머드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뭐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머드 게임이라는 건 뭐 과거에 채팅만으로 진행하면서 뭐 몬스터를 때린다라고 입력하면 뭐 드래곤의 체력이 뭐 16 줄었습니다. 뭐 이런 명령어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채팅만 하더라도 내가 뭐 던전 안에서 드래곤과 싸우고 있구나 이런 공간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면 뭐 김상균 교수는 뭐 이렇게 텍스트만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뭐 이용자들은 충분히 공간감이나 타인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업계에서는 또 다른 설명도 추측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에 뭐 소셜 기능을 붙이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카카오톡은 현재까지 지인 기반 메신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셜 기능을 부착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라는 카카오의 구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간이 구현되지 않았는데 채팅방과 같은 형태일 텐데 이걸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 카카오가 제페토뿐만 아니라 로블록스, 이프랜드 이런 선두주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로서 텍스트 기반의 메타버스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부호도 찍히는 겁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의 본질은 3D냐 아니냐 이거보다도 얼마나 그 이용자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경제 가치를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본질이 있다고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얼마든지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좀 지금까지 어땠는지 이 부분은 저희 임동진 기자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임 기자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지난해 1,485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조 5,249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880조 원 규모인데요. 더욱 낙관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2030년 메타버스 시장은 이용자가 최대 50억 명, 시장 규모는 1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네, 우리 돈으로는 무려 1경 6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수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지난해 게임업계가 신호탄을 쏘았다면 이제는 가전, 유통, 또 제조업계까지 메타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직접 메타버스 사업에 나서겠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역시 관련 투자에 나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견 중소 IT 업체들도 적극적인데요. 최근 IT세는 NFT 사업과 가상세계, 가상현실업을 또 한빛소프트는 AI와 VR, AR 부문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또 한국테크놀로지도 지난해 말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승승장구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 들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의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네, 글로벌 메타버스 대표주자인 미국의 로블록스의 주가는 현재 40.85달러입니다. 지난해 11월 134.72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70%나 하락한 수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은 어떨까요? 영상 시각 효과 전문 기업 자이언트 스텝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반토막 났고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업체 MP는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최근 들어 주춤하는 건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상세계와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정체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기대감으로 메타버스 종목에 접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체화된 성과와 실적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임동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때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만 나오면은 그냥 주가가 막 반짝 뛰고 그랬는데 정말 그냥 반짝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 기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의 경우도 메타 플랫폼즈 반짝 뜨더니 결국엔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실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좀 어떨까요? 네,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실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증권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허지수 대신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제페토가 현재 360원 규모의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향후에 가상 콘서트와 같은 이벤트들을 추가적으로 유치한다면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네이버에서 메타버스와 커머스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는데요. 아까 축구 경기를 예시로 들어드렸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걸 관람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이라든지 또 손흥민 선수가 신고 있는 축구화 이런 것들을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고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카카오를 한번 살펴보면 카카오가 구상하고 있는 텍스트 메타버스도 접근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존 경쟁자들의 메타버스 플랫폼보다는 좀 우월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 메타버스 채널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을 수 있다는 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 채팅 기반이라면 전자기기 조작이 서툰 디지털 소외계층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겠고요. 예. 또 높은 그래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사양의 기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접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이미 제공 중인 선물하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선물하기 기능의 사용처도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건데요. 뭐 오프라인 선물뿐만 아니라 뭐 이모티콘을 서로 선물하듯이 뭐 카카오 메타버스 안에서 뭐 다양한 재화들을 주고 받으면서 이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훨씬 용이하고 수익을 내기도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적이 과연 언제쯤이면 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이승훈 IBK 투자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버스의 범위를 보는 거에 따라서 전망이 다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메타버스를 좁게 본다면 올 연말까지는 실적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메타버스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만약 뭐 게임과 같은 콘텐츠들을 메타버스에 포함을 한다면 이미 메타버스 사업의 결과물들이 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에 녹아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 이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제목은 네카오표 메타버스 주가는 못 올리니라고 했고요. 뭐 해시태그는 메타버스론 부족하니 네카오 떡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달 들어 개인들이 순매수한 삼성전자 주식이 3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인들 매도 행렬은 최근 18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그 와중에도 꿋꿋하게 지켜내고 있는 건데 오늘 이 52주 신저가 국면을 좀 벗어내면서 앞으로의 흐름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홍원표 기자가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67,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7만 전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때문에 650만 동학개미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목전에서 크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언제나 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 20년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IT 버블이 있기 전인 2000년 7월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액면 분할하기 전의 주가로 지금 가격으로는 8,000원 수준입니다. IT 버블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12만 5천 원, 3분의 1 수준으로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다가 76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면서 10월에는 40만 원 수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다시 힘겹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보급되고 갤럭시 시리즈가 2011년에 등장하면서 100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50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면서 주가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고 영업이익 50조를 돌파하면서 주가는 200만 원을 넘어 300만 원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가격이 5만 3천 원이 됐습니다. 가격이 낮아지자 개인도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이른바 국민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터지면서 4만 2천 원까지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때부터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동학개미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시점입니다. 지난해 초에는 96,800원을 터치를 했는데 10만 전자 고지를 목전에 두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7만 전자가 깨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20년간의 삼성전자 굵직한 이벤트, 그리고 당시의 주가 흐름을 동시에 살펴봤는데요. 당장은 6만 전자가 좀 실망스럽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호실적에도 길을 못 펴는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삼성전자 주가를 짓누르는 악재들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꼽힙니까? 네, 이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내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OS 논란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이 GOS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는데요. 가뜩이나 대외 약재로 연초부터 주가가 추락한 상황에서 GOS 논란까지 발생하자 간신히 7만 원 선을 유지하던 주가는 6만 전자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현물 가격 하락도 삼성전자 주가에 타격을 줬는데요. 낸드 플래시 가격은 꾸준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디램 가격은 지난주에만 이 제품별로 0.6%, 많게는 3% 넘게 하락하면서 무려 7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전쟁 때문에 반도체가 필요한 전자제품들이 아무래도 좀 적게 생산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수요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원인으로 꼽히고요. 그리고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파운드리 사업 위기설입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업계 1위를 목표로 내걸고 이 파운드리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몰두하는 가운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현재 공정 수율 확보와 이 파운드리 수요 과잉으로 인한 납기 지연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대만의 TSMC와 파운드리 기술 경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4나노 공정 수율 문제로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마지막은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개편 문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형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해외 출장 제한 등으로 그동안 행동에 제약이 많았는데요. 오는 7월 29일에 형기가 끝나는 만큼 이때 삼성전자가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 형기 만료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재기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물론 이 미등기 임원으로 회장직에 오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배임 사건으로 사임한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지난해 3월 미등기 임원으로 복귀한 사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편법 경영복귀 논란 등 여론을 이식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등기 임원 회장 취임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네, 지금 말한 세 가지가 내부 요인이란 거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네, 외부 요인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이슈는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악화입니다. 이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도 51%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 3년간 평균치 54%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 문제가 심각해지자 미국과 유럽 등 이 현지에서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텔의 CEO인 팻 겔싱어가 미국 상원에 출석해서 90년대와 2020년대 반도체 제조 시설의 대부분이 주 지역에서 지금 아시아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걸 다시 가져와야 된다.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반도체 제조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직접적인 일종의 압력에 의해서 텍사스에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악재 요인들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인 것 같은데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TSMC와 비교해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네, 지난해 4분기 기준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무려 52%로 삼성전자에 비해 3배가 많은 이 독보적인 수준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후공적인 이 패키징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파운드리 사업 업력이 긴 이 TSMC가 패키징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런 평가인데요. 다만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견을 보면 현재 TSMC는 4나노 공정에서 60% 이상의 수율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35%의 수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의 수율을 더 끌어올린다면 TSMC로부터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활용해 확보한 이 설계 자산수가 TSMC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이 설계 자산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칩 구조 및 이 설계 방식을 말하는데요. 설계 자산이 부족할 경우 칩 개발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홍원표 기자가 최근 20년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좀 짚어봤는데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그래도 잘 극복을 해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과거 삼성전자는 80년대 반도체 사업, 90년대 이 휴대폰 사업,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기술력 확보 등 신사업에 대한 적응에 상당한 시간을 쏟은 삼성전자였는데요. 하지만 90년대와 2000년대에 이 신사업 확장하던 도중에 IMF와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반도체 업계 1위에 올라섰고 스마트폰 판매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10년 주기 사이클이 있고 머지않아 삼성전자에도 이런 반등의 시기가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사업이 흥미로운 게 10년 위기와 10년 기회가 항상 함께 왔거든요. 또 2010년 전후 해가지고 아이폰 3가 나왔고 스마트폰 혁명이 만들어졌고 또 삼성이 거기서 안착하면서 2013년도 스마트폰 시장을 성공화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다음은 뭐냐 이거죠. 저는 여기서 자율주행이 키워드가 될 거라고 봐요.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업체이기도 하거든요. 자율주행 시대에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다가 왜 승부를 걸려고 할까요? 이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에는 자동차가 반도체의 수요처로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자율주행과 함께 이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2026년이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사업의 정점기로 보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를 조금 선반영해서 2024년부터쯤이면 좀 강하게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긴 한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야 된다는 겁니까?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 파운드리 수율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나노 공정에서는 이제 TSMC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두 기업 모두 수율이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정말 수많은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수율을 점차 올려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TSMC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이제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좀 더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500만 동학개미가 6만 전자의 반등을 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유튜브 제목은 내후외환 삼성전자 봄날은 온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런데 좀 물음표를 곁들여 봤고요. 해시태그는 10만 전자 500만 동학개미의 염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네, 500만이 지켜보는 삼성전자 잘해야겠습니다. 증권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네,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승 랠리를 펼쳤던 건설주들이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산업부 방서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 기자, 지금 건설사 주가 4월 들어서 다시 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네. 지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FM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은 10% 늘어나는 반면 영업이익은 10% 줄어들 전망입니다. 네. 이 원가 부담이 늘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이게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원자재 중에 이제 철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거의 40%가 들어가는데 이 철근 가격 자체는 지금 한 14% 작년보다 올랐는데 이걸 또 수입하고 또 가공하고 유통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철근을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건설사가 철근을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40%가량 올랐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좀 늘어나는 이런 원가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이 깎인 거죠. 사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계속 뛴다고 하면 건설사 실적도 계속 나빠지는 겁니까? 이게 당분간 단숨에 이제 해결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업체별로 다르겠지만 재료비가 1% 상승하면 건설사들의 영업이익은 최소 6%, 많게는 15% 이상 깎일 전망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영업이익이 깎이고 또 이제 건설업은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원재료 가격이 깎인다 그래도 또 이게
지금 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계속 이제 좀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원가 부담을 상쇄할 만큼 일감이 많아진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지금 바로 그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태고요. 비록 1분기 장사는 망쳤지만 다가올 2분기 또 나아가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사들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좀 원가 부담이 늘더라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앞두고 기대감 부분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비 사업 관련한 공약들에 대해서 기대들이 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건설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끼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윤 당선인의 공약에서 건설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주는 정책은 단연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새 정부 부동산 공약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기대감은 높지만 이제 관련 법 개정이나 여야 합의 도달 등의 장벽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따라서 이제 높았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되고 그런 것들이 좀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윤 당선인의 공약은 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이제 추진 가능한 그런 법안들이 많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또 초과 이익 부담금 면제 단지를 늘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이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일단 전국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대기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로 약 5년치 물량의 분양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치로만 계산하면 거의 뭐 서울에만 한 13만 가구가 네. 넘고요. 이를 포함한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은 한 49만 가구 정도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뭐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많아질 물량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기대감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사업은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앞서 저희가 원자재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됩니다. 예. 지속되는 고유가 환경은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중요한 이런 발주처인 중동의 투자 여력을 오히려 증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 유가라는 게 사실 그냥 오르기만 하면 안 되고 좀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올라야 합니다. 작년에 아무리 유가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 국가별 이제 재정 균형 유가에는 미치지 못했거든요. 네. 네, 올해는 이제 국제 유가가 이런 중동 국가들의 좀 재정 균형 유가 평균보다 한 50%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여유분만큼 우리 건설사들이 좀 이제 중동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벌써부터 그 기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전후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이런 중동 발주처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5조 원 규모의 GCC 6개국 그 철도망 사업,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 1단계 구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조 원 규모의 쿠웨이트 석유화학 단지도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지금 사업이 큰데 여기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 건설사 5곳이 지금 입찰 참가 자격을 얻었습니다. 네. 예, 중동 국가 특성상 좀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좀 절차가 복잡한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사업을 한다 이러면 이제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또 지금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누가 지금 5곳 중에 누가 선정이 돼도 우리 업계는 그러네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또 이제 중동 최대 발주처인 사우디 아람코 역시 지난해보다 설비 투자 규모를 지금 40% 이상 증가한 55조 원을 풀 전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상황이 변수에 변수를 또 거듭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국내 재건축 시장에 활발히 뛰어들면서 그럼 중동 국가 해외 수주가 많은 기업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대건설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중심이 된 이런 국내 주택 시장에서 네. 2년 연속 지금 수주 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앞으로도 그런 수주 잔고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또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좀 다른 건설사들이 국내 사업에만 몰두한 반면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해외 수주고를 채워왔습니다. 네, 네. 올해에도 10조 원 가량의 이제 해외 수주 목표를 세웠고요. 이는 국내 건설사 중에 거의 최고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현대건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 또 29% 가량 성장이 예상되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전체 매출 2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금리 선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같은 과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에 대한 우려로 시작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청문회.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없지만 물가 상승이 앞으로 1, 2년 계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 2년은 상승 국면으로 갈 것으로. 현재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승세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 데 이어 연구기관들도 잇따라 올해 물가 상승률을 3% 후반에서 4% 초반대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로 지목된 상황. 물가 고공행진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인기는 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 시그널을 줘서 물가를 좀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지금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미국과 한국이 처한 경제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상황은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물가가 거의 2배 이상 높은 상황이고요. 물가 상승률이. 성장률은 올해 거의 3%에서 4% 중반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미국은 금리를 빠르게 올릴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가가 4%라 저희가 이때까지 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성장률이라는 것은 미국만큼 그렇게 견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미국보다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환율 상승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장기간 큰 폭으로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 어떤 얘기 전해주시나요? 네, 먼저 여러분들도 북한의 공작 요원이나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를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이럴 때 스파이가 잡히게 되면요, 보안을 위해서 이 독약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약을 영어로 포이즌 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포이즌 필이 M&A 시장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무섭게 경영권 인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트위터 이사회가 이 독약을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트위터 이사회와 일론 머스크의 인수전 줄다리기에 월가의 큰 손들도 개입을 시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슈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 시장에서 그럼 포이즌 필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되나요? 네, 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이 시가보다 더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서 네. 이 적대적인 M&A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 엄청난 자본력으로 트위터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분은 9.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의 이사회, 이 포이즌 필로 대항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포이즌 필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트위터의 주식을 좀 희석시킬 수 있고 또 주주들의 권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기업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트위터의 이사회 역시 일론 머스크로부터 이 트위터를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상장사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이게 포이즌 필 그럼 진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트위터 이사회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포이즌 필을 시행할 전략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위터 이사회는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트위터의 지분을 15% 이상 매입하면 포이즌 필이 발동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머스크는 트위터의 주식 9% 넘게 가지고 있고요. 이 머스크는 트위터 이사회가 포이즌 필을 시행하겠다고 하자 굉장히 좀 분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트위터 인수에 성공을 한다면 이사회의 급여는 $0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뭐 거의 조율이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닐까 네. 싶을 정도로 좀 갈등이 큰 것 같은데 트위터 주가 사실 크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크게 올랐더라고요, 오늘. 네,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트위터의 주가도 좀 상승한 모양새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 지난밤에는 7.48% 네. 상승하면서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지분 확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했다가 잠시 주춤했는데 지난밤에 다시 오른 겁니다. 이런 경영권 분쟁이 단지 트위터 이사회와도 일론 머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월가에서도 속속 이 참전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그럼? 네, 현재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이사회는 토마 브라보 등 좀 우호 지분을 물색 중인데요. 지난주였습니다. 이 미국계 대형 사모펀드인 토마 브라보가 최근 트위터 인수 전에 이사회 100기사로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아폴로 글로벌은요, 세계 최대 인수합병 전문 회사인데요. 작년 5월에는 미국의 통신사를 인수하기도 했고 또 아메리카 온라인과 야후를 손에 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또 월가에서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이 인수전에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트위터의 주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테슬라는 어떻게 주가가 전개될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아폴로가 어디 편에 설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잭도시 창업자도 의견은 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을 내놨습니까? 네, 잭도시의 편은 일론 머스크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트위터 이사회와는 조금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CNBC에서는 과거에 그가 또 이사회 주식을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위터 이사회 오는 28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머스크가 제안한 인수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